세계적인 하락이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더 위험한 이유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훨씬 더 심각한 이유. 세계 경제 성장률은 3.0%인데요. 우리나라는 1.2%다. 뭐 질병이나 이런 거 대처 잘해가지고 괜찮다고 하죠. 그리고 189개 회원 중 우리나라 포함 170개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가 없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양호한 편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이유를 한번 알아봅시다. 22년 만에 역성장이 전망되는 상황이죠. IMF 이후 22년 만에. 또 이거는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선진국들 마이너스 6.1% 예상된다. 미국 5.9%, 유로존 마이너스 7.5%, 일본 마이너스 5.2% 이렇게 다 떨어질 걸로 본다. 다만 신흥 개도국 쪽은 조금 양호하다 이거죠. 왜냐면은 얘는 발전할 여지가 많잖아요. 원래 선진국일수록 발전할 거 미리 다 땡겨서 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다른 데보다 낮다. 하지만 러시아나 브라질 같은 데는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IMF 보고서 보면 신속한 경기 대응 정책 들어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질병 억제를 위한 전방위적 접근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서 마이너스 1.2%로 끝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1.2% 오를 거다. 물론 전 예측보다는 많이 올랐지만 작년보다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자, 실물 경제 충격 지표 줄줄이 나오고 있다. 줄줄이 나올 거죠 이제. 3월 고용 동향 2월보다 핵심 영역은 3월인데 내일 모레 나오죠. 그 다음에 1분기 국내 총생산 23일 소비자 심리지수, 기업 경기 실사지수, 경제 심리지수 다 29일 날 나오고 산업활동 동향 30일 날 나올 거다. 수출입 동향 5월에 나올 거죠. 4월 거. 이런 것들 아직 안 나왔는데 안 좋아질 것이 지금 예측되고 있죠. 2월보다 상황이 좋아졌나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뭐 조금 뭐 극복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나오지만 일단은 그 질병 사태에서 확진자나 이런 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위험한 건 많죠. 항공사 아직도 위험하고 조선소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고 반도체 지금 뺏기고 있고 중국한테 그런 상황이죠. 자, 아까 얘기했죠. 고용보험 가입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이 지금 최다다. 역대 최대치다. 40.4% 급증했고 지난해 3월에 비해서 1년 만에 40% 증가했다. 왜? 위기가 현실화됐으니까. 그렇죠? 고용보험 가입자 줄고 실업급여 가입자는 늘었다. 실업급여 신청하고 있는 사람들 늘어나고 있다. 일자리 급감했으니까. 근데 고용보험은 뽑는 사람이 적으니까 위험하다 이거죠. 무급휴직도 어떻게 따지면 희망 고문이 되는 곳들도 있겠더라. 그리고 이 외에도 통계에 안 잡히는 알바, 비정규직들이 더 위험하겠죠. 자영업이 위험하니까. 이런 경우 더 심각해진다. 전체 중에서 40% 수준만 실업급여 받으니까 아까 61만 명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0만 정도의 실업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GDP 디플레이터, 최강 경기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뭐죠? 5분기 연속 마이너스 나오고 있다는 거는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 즉 얘는 물가 반영된 거고 실질 GDP 분의 명목 GDP죠. 얘는 물가 반영 안 된 거다. 물가 반영 된 게 물가 반영 안 된 것보다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물가가 마이너스를 향해 가고 있더라. 자, 소비자 심리지수, 기업 경기 실사지수 아까 다뤘죠?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거. 소비자 심리지수도 96.9에서 78.4까지 점점 더 하락폭이 커지고 있더라. 자, 수출 18.6%, 일평균 기준도 18.6%. 그러니까 선방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벌써 4월 되니까 작살나고 있다. 특히 어디가 심하냐? 석유 제품, 저유가 영향 많이 받고 있죠? 무선통신, 자동차. 지금 누가 자동차 보러 다니는 경우 별로 없죠? 그래서 뭐 중고차 가격도 쭉쭉 떨어졌다. 뭐 벤츠 얼마에 살 수 있더라. 막 이런 기사들 나왔잖아요. 부품, 승용차가 떨어지니까 부품도 떨어졌다. 반도체도 마이너스 되고 있다. 그나마 선방했던 반도체마저도 왜? 중국이 돈 쏟아붓고 그 다음에 얘는 싸죠. 노동력이 우리나라에 비해 돈 쏟아붓고 두 번째 저렴한 인건비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들 기술 잘 베끼잖아요. 예전에 그 미중 무역전쟁에 계기가 된 게 얘들이 기술 자꾸 베껴서 그러는 거잖아요. 중국 입장이에요. 기업이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하려면 우리나라 기업과 제휴를 맺어라. 그래서 기술 내놔라.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외국 나가서 기술 훔쳐오는 건 기본이고 비싼 돈 주고서 핵심 인재들 빼가고 그러면서 지금 세계 1위를 내준 이 전례를 되풀이할 수도 있겠다. 1년 안팎까지 좁혀졌다.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죠. 자, 항공은 어때요?
상반기 피해액 7조. 신용등급 하락. 어제 스트리밍 때 그 얘기 했었죠. 델타항공 떨어지고 있다고, 신용등급. 근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야. 대한항공도 떨어지고, 아시아나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있다. 이는 관광 문제이죠. 항공은 관광 여파를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광 안 타니까 면세점도 작살나고 있고, 공항에. 항공업계 당연히 작살나고 있고, 관광업계 역시 마찬가지. 호텔업계 마찬가지. 이 수요가 줄어드니까 유가 마찬가지.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세계보다 가장 위험한 점 하나는 경제 성장률의 핵심이 아니에요. 가계부채가 핵심이죠. 가계가 무너지고 있더라, 우리나라는. 가계 신용 어떻게 늘었어요? 초이노믹스 이후 3년 동안 260조가 순식간에 늘었더라. 집값 띄우면서. 요것도 2017년도 전 정책 영향이 많이 크죠. 8월이 돼서야 이제 LTV 제한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가계부채 엄청 늘려놨죠. 초이노믹스로, 최노믹스로. 그러니까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추세는 점점 줄어들지만 그걸로 끝이죠. 아직 꺾이진 않았다. 왜? 집값이 안 꺾였으니까. 이게 다 빚내서 집 사라는 최노믹스 때문이죠. 자, 어떤 상황이냐? 당시 막 선진국 대부분 가계부채 줄였는데 우리만 늘렸다. 언제까지예요 그거? 2018년 2분기까지니까. 사실 2017년에서 2018년 갈 때는 얼마 안 늘었죠? 그 전에 언제 늘었어요? 여기 2010년부터 2013년은 뭐 3년 텀이지만 이때 지금 총 정부 겹치면서 몇 배로 늘었어? 2배로 늘려놨잖아요. 그렇죠? 상위 5개국에 들어갈 정도죠. 엄청나게 늘려놨다. 그러니까 가계의 유동성이 돌 수가 있어요? 경제 성장률만 살리면 뭐하냐, 이게 핵심이죠. 지금 안 그래도 얘기했던 여기 흐릿하게 보였던 거기 있죠. 오늘도 돈에 미친 그 언론에서는 건설 투자 증가 필요한 이유 이딴 얘기하고 있죠. 왜? 경제 성장률 2% 달성 힘드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거 절대 지양해야 된다고 했죠. 지양해야 된다고 그랬죠. 깜짝 성장을 기록하게 만든 반등을 주던 것이 건설 투자였다. 그러니까 건설사들만 배불리고 그게 사람들에게 안 돌아가잖아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밑에서부터 소비가 활성화돼야지 경제 위기가 와도 충격을 덜 받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복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벌 수 있는 소득이 가계에 많이 분포가 돼야 되는 건데, 건설사들만 살린 거잖아요. 건설사들만. 그래서 지금도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건설사 살려주세요. 이제 집값 올리는 거 호도 더 이상 안 되니까 건설사 살려주세요. 건설사 경제 성장률을 올려야 하니까요. 경제 성장률이 중요한 거예요. 경제 성장률에 집착하면 안 되죠. 안정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경제 성장률 떨어지면 어때요? 건설 경기 추락하면 어때요? 집값 떨어지고 사람들이 근로소득을 통해서 안정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나아지는 건데,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 건설 투자해야 된다. 나라 망치는 소리 들리죠? 여기 우리나라 언론 맞아요? 100조 부양책을 하더라도 부동산은 안 할 거다. 이게 핵심인 거죠. 부동산은 안 해야죠. 부동산을 통해서 경기 부양하는 순간에 또 일시적인 대책이고, 일시적으로 살렸다가 나중에 더 큰 화근을 남겨놓는 후손한테 빚을 물려주고 그걸 땡겨다가 경제 성장을 하는 아주 안 좋은 정책이죠. 감안해라. 너네 감안해라. 왜? 내 임기 동안에 뭐 경제 살리고 내 임기 동안에 할 거고, 여기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끝난다면 되게 짧게 가는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이런 거 안 한다. 장기적으로 보겠다. 장기적으로 이거 절대 지양해야 할 일이다. 자, 이제 전세부채 이야기하고 있죠. 작년에 전세부채, 전세자금 대출. 왜? 이게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왜 늘었냐 보면은, 집값이 언제까지 올라요? 2018년까지 계속 오르다가 떨어졌다 다시 올라죠. 근데 전세는 보면은 그 같은 단지들 전세 찍어보면은 전세가 한 2017년 초쯤에 이미 멈춰요. 왜? 이게 진짜 실수요들이 할 수 있는 금액이고 최대한의 금액이고 한계라는 거죠. 이 한계에서 계속 멈춰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대출받아서 집을 들어가는 거다.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늘어난 거다. 그리고 지금은 임차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죠. 굉장한 저금리로 청년층한테 전세자금 대출 살게 해주고 그런 건데, 이거를 가계빚으로 해서 위험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전세금 당시에 청년층한테, 집을 살 수 없는 청년층한테 집값은 계속 올랐는데 얼마 있지도 않은 월세 집에 비싼 월세 주고 살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어때요? 근데 폭락 우려되고 있다. 깡통 전세 나와서 경매 넘어갈까봐, 혹은 역전세난 났는데 안 돌려줄까봐, 혹은 이사 가야 되는데 우리
임대인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안 돌려줄까봐 보증보험을 찾는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불거질 수 있으니까 역전세는 전국적인 현상이 될 거라고 보기는 힘들다. 될 거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죠. 모든 전세에 대한 지표가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 수급지수, 전세 전망지수, 전세 거래지수 다 떨어지고 있는데도 전국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 여기니까. 항상 좋은 얘기들만 해주려고 하죠. 자, 아까 소득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 추이, 가계신용 증가율 언제 제일 많이 늘었어요? 이때. 지금 가계부채가 누구 탓이다? 라고 자꾸 몰아붙이는데 집값 상승 뭐 지금 더 됐다고 그랬는데 가계대출 상승률 줄었죠. 언제 많이 늘었어요? 이거 최노믹스 때.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보다 위험한 이유? 가계대출 엄청 한때 불려놨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의 가계대출이 많다? 자산 없는 30대 영끌족들의 가계대출이 늘어났다. 그런 상황에서 그 IMF가 경제성장률만 가지고 양호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기업 상황이 양호한 거예요. 세계보다 기업 상황은 양호한데 기업 상황이 양호해져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까요? 화폐 유통 속도, 이게 진정한 유동성이죠.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였죠.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에 화폐 유통 속도 급격히 떨어지다가, 그렇죠, 2010년 1분기 조금 전부터, 언제예요? 리먼 사태 어느 정도 진정됐을 때, 그때 화폐 유통 속도 유지되고 있었다. 어느 정도. 근데 최노믹스 하고 나서 화폐 유통 속도 급락했다. 지금 0.69다. 예전에 0.98이었는데 이때만큼 화폐가 돌아요? 이때 막 집값 폭등했을 때만큼 화폐가 돌아요? 이때 화폐 쭉 들어온 거 영향 뭐도 있었어요? 닷컴 버블 화폐가 유입됐다. 유동성이 유입됐다. 근데 지금 유동성 어때요? 집값이 안정됐을 때 유동성이 유지가 되는 거고, 정말 그 거품이 빠졌을 때 이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건데, 거품이 다 빠지기도 전에 빚내서 집 사라 해버리니까 화폐 유동성도 줄었다. 유동성 줄었다.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런데 금리 인하로 또 기업들 살리기 위해서 환매 조건부 채권으로 돈을 풀고, 지금 사람들의 소비가 너무 위축됐으니까 재난지원금 들어가는 걸 가지고 유동성이 올랐으니까 부동산이 오를 거다라는 말 맞아요? 그럼에도 오를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거기서 오를 거라고 보고 이야기하는 건 뭐 IQ 200은 돼야 하는 거죠. 누가 요새 IQ 200은 돼야 뭐 부동산 이야기 자꾸 하는데 되도 않는 소리 하는 거죠. 금융위기 그림자 어른어른 한다. 아까 얘기했죠. 매매 수급 지수가 또 떨어졌다. 100 이하로. 금융위기 그림자 보이고 있다. 그림자 아른아른이 아니죠. 이미 그림자 잠식이죠. 그 다음에 기업들 어때요? 뭐 확보하고 있어요? 현금 확보 언제부터 나서고 있어요? 작년부터 나서고 있었죠. 작년 미중 무역전쟁 터졌을 때부터 위험하다는 거 아는 기업들은 다 현금 확보했죠. 제가 그래서 기업들이 부동산을 팔고 있다, 대기업들이 특히 위험하다는 걸 아니까 먼저 현금 확보하고 있다, 거기다 달린 댓글이 뭐예요? 아니 누가 샀으니까 판 거지. 그러니까 현금 확보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확보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면은 부자가 팔고 30대 영끌 수요들이 산 것도 누가 샀으니까 판 거고 집값이 오를 신호예요? 아니 쥐뿔도 모르는 인간들이 진짜 자꾸 되도 않는 걸로 선동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 혹시 넘어가는 분들이 있을까봐 너무 화가 나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부동산 등 유형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공시한 거 2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3배다. 더 늘리고 있다는 거죠. 규모 또 2배다. 뭐 이런 거 계속 나오고 있죠. 지난해에도 현금 마련을 서둘렀다. 지난해부터 기업들은 팔려고 하고 있었다. 부동산 팔려고 하고 있었는데 무슨 분양가 상한제 공급 부족이니 헛소리 해가지고 지금 이마트도 팔았잖아요. 마곡. 그럼에도 마곡은 뜬다. 그런 헛소리들 해서 부동산 사게 만든 거죠. 영끌 수요들. 자, 정리해볼게요. 이미 작년부터 미중 무역전쟁이랑 일본 수출 규제로 일단 타격이 입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에 없는 수준의 경제위기. 이거는 세계적 경제위기죠. 경제위기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IMF에서 이 부분에서 낮게 평가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시 부동산 오를 거다. 뭐 일단 또 개소리 날리는 인간이 있겠죠. 이건 기업의 한정이에요. 가계는 어떻다? 세계 가계부채가 5위다. 초이노믹스 때부터 급증해가지고 5위 늘어났다. 요거보다 상위에 있는 나라 중에 선진국 대열에 있는 애들이 있냐? 없다는 거죠. 자, 전세제도. 빚이죠. 숨겨진 빚. 위험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안 살아나고 있죠. 가계부채가 높다는 거는 내수시장이 침체된다는 소리예요. 내수시장이. 그러니까 수출시장으로 살아날 건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내수시장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살아날 수가 없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소주성 같은 거. 물론 지금 상황에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정책으로 보이죠. 이게 어떻게 들어갔어야 되냐면은 임대료 떨어뜨릴 수 있도록 먼저 상업용 부동산이랑 주거용 부동산은 같이 밀접돼 있잖아요. 부동산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수수료, 카드 수수료나 저게 뭐 배달 수수료 같은 거 과하게 받아가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줄여서 소주성에 대한 인건비 증가를 맞춰가면서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춰가면서 소주성하고 여기 부동산 잡았는데 안 잡힌 거야 얘가. 애들이 막 호도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나쁜 정책으로 남은 건데, 장기적으로 소비를 올리려면은 어쨌든 간 최저임금이나 이런 건 올려야 돼요. 물론 지금처럼 너무 급격한 건 안 되죠. 이거에 맞춰서 갔어야 됐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다. 너무 좀 급했다. 임기에 한계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거 안 하고서 부동산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들어가면은 다음 임기 때 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결론 뭐 해야 된다? 첫 번째, 경제 성장률은 22년 만에 마이너스.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선방했다. 우리나라가 대처가 좋았다. 질병 사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질병 사태 대처하면서 경제 쪽으로 좀 신경 쓴 것도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문제는 뭐다? 수출은 다른 나라들보다 잘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되는 거죠. IMF에서. 하지만 내수는 어떻다? 내수 침체는 해결되지 않았다. 왜? 그 이유는 아까 보여줬듯이 집값 올라가면서 유동성이 급감했다. 금리 인하? 양적 완화? 이걸로 유동성 증가할 거다? 택도 없는 소리다. 그거는 지표가 말해주고 있다. 우기지 마라. 또 지금 실업자도 늘어나고 있죠. 실업 늘어나고 있고, 즉 민간에 소비할 여력이 없다. 거기다가 또 세 번째, 우리나라 집값 거품, 서울 집값 거품은 세계 20이다. 더 잘 산 동네 하면은 뭐 홍콩 정도밖에 없다. 아니면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뭐 몇 군데 있긴 한데, 중국이나 뭐 대만, 타이페이 이런 데도 있긴 한데, 홍콩 이런 거 외에는 딱히 뭐 서울보다 엄청나게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비싸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서울 집값 거품은 세계 20위 수준이다. 유동성 줄었고 집값 거품 높고 사람들 소비도 위축되고 있는데 집을 살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세계에 비해서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